시켜졌죠? 큰일 났네. 이제 졸릴 시간이어가지고. 자, 이제 유치권입니다. 23번이죠. 유치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죠. 근데 조심할 것은 1번.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해 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이 약정은 유효한데 의미는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비용 상한 청구권의 포기 특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원상 복구 약정을 하면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임차인이 건물에 지출한 필요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자,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이고 원래 채권이 동시이해 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이해 항변권이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그러면 원래 채권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상의 채권인 거죠.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은 사용 수익하게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고요. 이러한 사용 수익해줘야 될 의무는 채무는 임대차라는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원래 채권이 뭐가 아닌 거예요? 유치권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O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유치권도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경매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유치권은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경매를 왜 하는 거냐? 그 목적물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경매인 것뿐이지 뭐 받을 수는 없어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는 아닙니다. 따라서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이때의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에 해당한다. X입니다. 환가, 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이고요. 뭐가 아닙니까?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이 X죠. 이유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4번.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원칙이죠. 따라서 경락인에게 대항하면서 반환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유의하실 것은 경락인에게 제3자에게 직접 변제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O 맞는 질문이죠. 5번. 유치권자는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요. 수취한 과실을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5개 지문들은 다 중요한 거죠. 그죠? 어차피 시험에 어떤 형태든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23번처럼 이렇게 그냥 이론적인 판례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 24번처럼 사례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오히려 사례 문제가 더 쉬워요. 24번 보시면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거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수리비 채권이 있고요. 요 수리비 채권은 요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1번 을은 갑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맞죠. 또 유치권은 뭐가 있죠? 경매권이 있으니까 2번 을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O 맞는 지문이고 3번 을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한다. 맞아요. 참고로 우리 민법,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는 다 뭐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입니다. 다른 주의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 뭐죠? 맞는 말이 되는 거죠. 4번 을이 보존행위로 X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니까 보존행위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이 답인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유치권자는 물상대위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목적물이 멸실되는 순간 유치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물상대위권은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5번 을의 과실 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을에 걸리는 갑의 화재보험 청구권유에 미친다는 지문은 X고 이유는 물상대위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25번부터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저당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일단 1번이 답인데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따라서 증축된 부분이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증축된 부분에도 효과가 미치고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만 따집니다. 무효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그 증축된 부분이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1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어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다면 당연히 저당권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경락인은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입니다.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거나 아니면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된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한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 됩니다. 3번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띠죠. 따라서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뭐죠?
쫓아가는 거죠. 따라서 구분 소유권 전유분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당연히 어디에 미쳐요?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겠죠.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친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저당권은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요? 채권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이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4번만 기억하면 안 되고 예외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예외가 있죠. 첫째,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가 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인데 다만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 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안 읽어볼 건데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만약에 저당권자가 과실수취하려면 뭘 하면 돼요? 압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는 뭐가 없죠? 과실수취권이 없다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26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까 부종성, 수반성, 무상대의성, 불가분성 인정이 되고요. 2번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죠.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하여 경락이 실행되면 선순위 저당권은 선택에 따라 배당을 수용하고 저당권을 소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거부한 채 저당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면은 X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답은 뭐죠? 2번이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등기된 권리되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되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4번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죠. 따라서 용익권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4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된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안 읽어봐야 되겠죠.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는 뭐 하게 되죠? 승진되게 됩니다. 27번입니다. 타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죠. 자,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3취득자라고 하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용익물권과 같은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의 개념과 관련돼 가지고 조심할 것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외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제3취득자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도 뭐죠? 제3취득자지만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나 또는 용익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돈을 갚으면 소멸되지 않잖아요.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돈을 갚든 안 갚든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로 보지 않습니까? 제3취득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제3취득자는 첫째,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첫째, 변제기가 뭐죠? 도래해야 된다. 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제3취득자도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저당권이 근저당권이라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만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일반 저당권이라면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만 갚으면요? 1년분만 갚으면 저당권의 말소를 뭐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변제를 했다면 남의 빚을 뭐죠? 대신 갚게 된 것이니까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락을 받을 수 있다. 경매인이 되는 게 뭐죠? 가능하고요. 세 번째,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뭘 받을 수 있죠? 우선 상환받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 제3취득자는 시험에 참 잘 내는 편입니다. 따라서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경매인 경락받을 수가 있고요.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요.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의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X.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있죠? 우선 상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은 일괄 경매권이죠.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일단 주의할 것은 좀 정리해보면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려면 첫째 기억할 것이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신축한 건물이더라도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일괄 경매가 의무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은 건물에 관한 토지에 관한 저당권자로서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요. 건물과 토지를 함께 경매할 수 있고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토지에 관한 경매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일괄 경매하더라도 건물의 경매 대금에 대해서는 뭐 받을 수 있죠?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보자고요. 기억.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에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을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다면 더 이상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일괄 경매할 수가 없으므로 을은 X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네, 1번. 을의 저당권 실행되어 B가 X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죠.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뭐는 발생하지 않아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번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지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법정지상권도 뭐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아요. 1번 저당권 설정 뒤 D가 X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뭐죠? 제3취득자니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있어요?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으므로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는 지문은 X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디귿하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9번은 공동저당인데요. 제가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요 문제가 출제될 것 같아요. 강력하게 빕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뭐 할까요?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어차피 손에 장을 지신다는 것은 반사회적이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어. 아무튼 출제라서 대단히 높아요. 나올 만한데 안 나오고 있는데 29번 보시면 갑의 채무자 을이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죠? 5천만 원이고 X와 Y 부동산에다가 공동저당이 설정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Y는 채무자인 을의 소유가 아니라 뭐죠? 병, 물상 보증인 소유라는 것이 요 문제에 뭐가 돼요? 키가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X토지와 Y토지가 동시 경매되어 X토지는 4천만 원, Y토지는 4천만 원이 경락됐어요. X토지는 뭐죠? 4천만 원, Y토지는 뭐죠? 4천만 원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동시 배당이니까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더해서 밑에 깔면 되겠지. 이러면 큰일 난다. 우리가 동시 배당의 경우에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경우는 담보 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그리고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동시 배당이지만 갑은 X부동산에서 4천만 원을 다 받아가는 거죠. 근데 받아야 될 돈이 얼마요? 5천만 원이죠. 얼마가 부족합니까? 1,000만 원이. 따라서 Y부동산에서는 얼마만 받게 돼요? 1,000만 원만 받게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알면 쉽고 계산도 굉장히 간단한데 이걸 몰라가지고 뭐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해가지고 뭐 더하고 밑에 깔고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문제도 틀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도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시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은 담보 목적물이 모두 누구 거에 돼요? 채무자 소유해야 합니다.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먼저 무엇부터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에게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아주 간단하게 출제할 수 있고 대단히 많이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하는 대단히 높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중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의 조합은 이런 것들은 왜 드리는 거죠? 동형모의고사 문 내죠. 이거 내면 뭐라 그러죠? 이런 그자스 새끼 이거를 시간 내에 풀라고 주는 거야. 이렇게 욕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뭐죠? 백선 특강할 때 드리는 거죠.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자, A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죠. 그럼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죠. 그러면 근저당권이면 채권 최고액까지만 뭐 하면 돼요? 변제하면 되므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B번 피담보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 확정됩니다. 그 존속기나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면 근저당권 설정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로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다입니다. 따라서 B번은 뭐죠? X입니다. 10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함이 없고 또 이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B와 C는 좀 다른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D번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키는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경우에는 근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하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는 그 설정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채권액을 뭐죠? 확정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채무자에게 이러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권한이 있다면 제3취득자도 뭐죠?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D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 사이에 매매 대금에서 피담보 채무 또는 채권 채권을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로 수수한 경우에는 그럼 이건 뭐예요? 담보를 끼고 산 거죠. 그죠? 담보를 끼고 산 거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지가 뭐죠?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채무를 뭐 한 거예요? 인수한 거죠.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X예요. 인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좀 치사하죠, 그죠? 인수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돼요. 간주는 아니고 뭐죠? 추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죠? X입니다. 자, 이제 계약법으로 갑니다. 자, 약관에 대한 문제는 뭐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리지만 짠다.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최근에는 요 약관에 대해서 각종 시험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은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1번 약관에 관한 다음 선물 중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근데 이것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관이 법령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거라면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것이 약관의 중요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도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돼?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는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은행거래 약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이 계세요. 아이씨 은행은 안 배웠는데 그냥 이건 뭐예요? 약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명시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명시 설명하지 않았다면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약관의 내용을 뭐 할 수 없어요? 조정하지 못하겠죠. 뭐 은행이든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금 채권에 관한 양도금지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은행이 이해관에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명시 설명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구속력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은행은 그 특약을 약관 예금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죠. 이번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대량적 정령적 거래. 뭐 시내버스를 탄다. 시내버스 탈 때마다 버스 기사씨가 자 약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송 약관은 뭐 이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량적 정형적 거래의 경우에는 약관을 설명하는 거 대단히 뭐죠? 곤란하기 때문에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돼요? 면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첫째, 법령의 내용을 기재하는 약관은 뭐죠? 명시 설명 의무가 없다. 두 번째, 대량적 정력적 거래도 뭐죠? 명시 설명 의무가 없다. 그 다음 하나 더 기억하면 뭐예요? 우리가 동영모의에서 풀었는데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죠.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명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뭐가요? 약관에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약관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분이 무효면 그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고요. 5번 약관을 해석할 때는 신의 측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돼야 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 뭐죠?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을 틀린 거죠. 이 5개 지문 다 중요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어요. 그럼 별도로 승낙할 필요가 없고요. 언제 계약이 성립됩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물론 작년에는 이거를 도달한 때를 발신한 때로 바꿔서 답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2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죠. 커피 자판기입니다.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이 뭐예요?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로 봅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4번입니다. 자,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함으로써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므로. 4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격지자인 경우 격지자가 즉각
즉각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 X.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뭐죠?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5번. 자, 승낙을 꼭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게 뭐죠? 의사신원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길 가다가 오뎅 파길래 몇 개 주워 먹으면 아줌마가 오뎅값 주세요 할 때 제가 아줌마 제가 언제 오뎅 사겠다고 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 오뎅을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오뎅을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 아줌마가 오뎅을 제가 먹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는 없는 겁니다. 5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청약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아줌마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승낙에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먹는 순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겁니다. 일단 답부터 먼저 볼 건데요.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청약자가 또다시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성립시킬 수가 있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따라서 4번.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며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을 했어요. 이건 뭐죠? 새로운 청약이니까 청약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다.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뭐죠? 청약이므로 청약자가 그에 대해서 뭐라면요? 승낙을 하면 계약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성립될 수가 있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1번부터 볼까요? 계약의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다시 말하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어야 하죠.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죠? 청약의 유인이고요. 계약의 성립은 승낙 유무에 의하여 좌우되고 청약자가 승낙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청약을 하고 그에 의해서 승낙을 하면 그 즉시 승낙을 발신하는 순간 바로 계약이 뭐죠? 성립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3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철회권을 유보하지 않는 청약자는 그 기간 내 이를 철회하지 못하며 왜요? 의사표시는 도달된 후에는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더 이상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니까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행한청하는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맞죠? 따라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 거죠. 3번 청약에 대한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승낙자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생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연착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뭐죠?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월 10일까지 승낙해달라고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을이 만약에 갑에게 승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월 2일 날 승낙을 발신했고 10월 9일 날 요 승낙이 도달됐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됐기 때문에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죠. 항상 조심할 것은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을 발신한 며칠인 거죠? 10월 2일인 거죠. 동의하시죠? 오케이 두시고
근데 만약에 10월 11일 날 도달됐어요. 그러면 연착된 승낙이니까 계약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고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사안은 좀 문제가 있죠. 자, 을이 10월 2일 날 발신했으면 충분히 10월 10일 날 도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발송한 거죠. 이때는 갑이 을에게 뭘 해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돼요. 물론 언제요? 10월 2일 날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표정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어두워져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지만 승낙자가 승낙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였으나 무슨 말 아시겠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뭐죠?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니까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어렵게 낼 땐 요 내용을 좀 작으니까 좀 한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계약이 뭐죠? 성립합니다. 맞죠? 그래서 요 3번 문제는 좀 길죠? 기니까 좀 짜증나죠? 그렇지만 어차피 계약의 성립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니까 좀 꼼꼼히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특히 요 3번 지문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좀 찾으셔가지고 좀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계약 체결사인 과실책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정리했어요. 그죠? 원시적 전부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계약 체결자가 원시적 전부불능의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체결자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고 효과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 클 수는 없죠. 이익이익보다 클 수는 없다. 이거 오전에 끝난 겁니다. 여기다 추가할 것은 뭐냐 하면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죠. 계약을 교섭하던 중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5점. 이에 반해서 다수의 학설은 계약 교섭 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등 계약업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5예요. 학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학설이 나오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학설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답이 될 수 없어요. 3번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실내이익 배상을 그 내용을 하고요. 4번 계약이 원시적 불리한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니까요. 5번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 인정하고요.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그리고 5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갑은 자기 소유 이마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계와 고소파했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을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갑은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내용은 같아요.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답은 아주 쉬워요. 1번. 을이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니까.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 2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갑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X입니다.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계약 체결 거부로 손해를 입은 을에게 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X입니다.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계약 체결 거부 이유가 상당해요. 거부가 상당하다는 말은 부당한 파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무조건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죠. 부당하게 파기하면 뭐죠?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계약 체결 거부가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 측에 비춰 갑은 을에게 이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X죠. 5번.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6번입니다.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거죠. 1번. 기억나시나? 이런 거죠.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비를 안 주길래 그 아빠가 운영하는 생선과에 가가지고 생선을 어떻게 해요? 잔뜩 산 후에 학원비 안 주면 생선값 못 줍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동일한 계약에서 동일한 쌍무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여야 되고요. 별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1번.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중도금은요 선이행 의무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다만 두 가지 예가 있죠.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두 번째, 중도금을 이행지체 중 상대방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므로. 2번. 매순이 자신에게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상태에서 잠대금 지급길이 도가됐으면 이제는 중도금까지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 관계가 되므로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뭐 하면 되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되는데 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뭐죠?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그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다시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죠?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일단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원상이 회복해야 되고 원상이 회복해야 될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인데 우리가 해제 특징이 뭐예요?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금전이면 뭘 붙이죠? 이자를 붙인다는 점이죠. 따라서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매도인 매수인의 상환 의무 간의 동시 의무 관계에 상관없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계산한 법정 이자를 부과하여 지급해야 된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죠. 5번 무효든 취소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넘기셔서 7번입니다. 아이씨, 왜 이렇게 문제가 길어? 7번.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입장과 다른 거예요. 1번은 조금 우리가 좀 신경 쓰자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요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했어요. 이때는 갑이 돈을 갚는 것과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돈을 갚으러 갔더니 어음 안 주면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 원래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면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있냐면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시이행 항변권은 인정이 되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 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뭐죠?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뭘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행 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와 담보 목적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뭐이긴 해요? 동시이행 관계이긴 하지만 요것에 대해서만은 뭘 부담해야 돼요?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이거 하나 추가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잘 내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드린 문제거든요. 1번 읽어보면 1번 다 읽어보진 않고 읽기 전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중간입니다. 설령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어음수표를 반환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인 채무의 이행기가 도구한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다.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어음을 돌려받는 것이 뭐이긴 해요? 동시이행 관계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뭘 부담합니까?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인지 동시이행 항변권인지 여부는 뭘 가지고 따지죠?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하죠. 따라서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라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2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채무가 뭐죠?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죠.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대물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은 안 읽어볼 건데 동시 이행 항변권은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죠? 동시 이행 관계고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점유하는 것이 정당하더라도 월세는 내야 돼요. 사용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를 본래의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영업을 중단했어요. 안 하고 문을 잠가놨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용이익이 없죠. 그죠? 그때는 차임이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관계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번입니다. 8번까지 풀고 풀어실게요.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가 되든 무효가 되든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죠.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관계입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는 동시행관계인데 그 등기는 뭐죠? 완전한 등기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가압류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가압류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주는 것과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죠? 동시행관계입니다. 3번 변제와 영수증을 받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관계고요. 그 다음에 4번 특정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천재지분으로 그 물건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죠. 그럼 무슨 문제죠? 위험부담보다. 결론은 뭐죠?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금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에 따라 매매대금의 채무자의 매수는 대금 지급을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실제로 매수는 채무자가 아니라 뭐죠? 채권자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좀 쉬었다가 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